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요즘 시국 때문에 거의 집에만 콕 박혀서 지내고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제 주변 사람이 이 채널을 소개해줘서 듣기 시작했는데 제 지인이 하는 말이 저도 한번 사연을 보내보라고 하더라고요. 너 같은 파란만장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냐며 또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저에게도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방에 있는 닭 농장집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은 찢어질 듯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는데 특히 저희 엄마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맏딸로 태어나서 할머니를 도와 아래로 6명이나 되는 동생들을 키우느라고 평생 학교라는 곳을 구경도 못 해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한글을 잘 모르셨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장면이 제가 7살쯤 되었을 때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한 달 전까지도 한글을 몰라서 급하게 옆집 아주머니에게서 한글을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나요. 엄마도 아예 한글을 모르시는 건 아니었지만 저를 가르치실 정도는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도 엄마는 없는 형편에서도 저를 정말 아껴주셨고 사랑해 주셨어요. 저희 아빠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닭농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 닭농장을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고 하셔서 그때까지 열심히 일해서 모으신 돈이랑 부족한 돈은 사채를 조금 끌어다가 보태서 그 당시 지방에 후계자가 없는 닭농장을 하나 헐값에 인수하셨어요. 그리고 아빠는 오랜 세월 닭농장에서 일하셨던 경험과 노하우로 닭농장을 금방 성장시키셨어요. 농장 생산성도 점점 올라가서 돈도 많이 벌게 되셨고 그 덕에 다른 지역에 있는 농장을 하나 더 인수하게 되셨습니다. 그 후부터는 저희 집 사정은 점점 나아졌고 더 이상 먹고 살 걱정은 안 하게 되었고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일도 없어졌죠. 지방이긴 했지만 집도 꽤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고요. 그때가 제 나이 13살이었던 것 같네요. 기억나는 게 저희 반에서 우리 집이 제일 잘 살았고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저를 엄청 예뻐하셨고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아 반장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너무 오랜 세월을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오셔서 그런지 항상 겸손하셨고 절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을 하거나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한 적도 한 번도 없으셨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도 엄마의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고 존경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는 닭농장을 하나 더 만드시려고 지방에 있는 땅을 사셨어요. 아빠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지역의 공무원 분께서 닭농장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건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냥 농장 기초 공사나 빨리 시작하라고 조언을 해주셨고 아빠는 그 공무원 분의 말만 덜컥 믿고 농장 공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농장을 짓기 위해서는 아빠가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지금까지 아빠는 원래 있었던 농장을 인수만 해보셨지 처음부터 시작해본 적은 없으셨기 때문에 조금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 또 사채를 끌어다 쓰셨어요. 닭농장이 수익이 좋아지면 사채빚 갚는 것쯤은 문제도 아니었고 또 예전에도 그렇게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빠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빠가 닭농장을 하려고 사들인 땅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민가가 있었는데 아빠와 잘 알고 지내던 공무원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했었지만 민가에 사는 주민들이 민원을 낸 것입니다. 자기들이 사는 집 주변에 닭농장이 들어오면 냄새도 나고 환경오염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아빠는 민가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동의를 구하려 하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끝까지 강력하게 반대했고 결국 농장 허가는 날 수 없었어요. 아빠는 다시 땅이라도 되팔으려고 했지만 위치가 좋지 않고 또 이미 농장의 기초공사까지 끝난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빠는 수많은 사채 빚을 떠안게 되셨어요. 사채는 이자율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았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빚은 눈덩이처럼 부러져 갔어요. 특히 아빠는 공사비를 빨리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들이 요구하는 말도 안 되는 이자율에 동의를 하셨었고 계약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특히 아빠가 자주 이용하셨던 그 사채업자들은 간판이나 특정 상호명도 없이 암암리에 아는 사람들끼리만 소개해서 이용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아빠는 그 많은 빚을 갚기 위해 갖고 있었던 농장을 모두 팔으셨지만 그래도 빚을 다 갚을 방법은 없었고 빚을 늦게 갚을수록 이자는 계속 늘어가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겨우겨우 버텨오시다가 결국 아빠는 저와 엄마를 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채업자들은 우리가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고 어느 날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에게 수상한 계약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엄마는 글자를 잘 읽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준 계약서가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셨고 또 그 사람들이 너무 무섭게 엄마와 저에게 윽박 지르면서 겁을 주었기 때문에 강제로 마지못해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 계약서 내용은 저희 엄마가 그 사람들 사무실에서 휴일도 없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였고 돈을 준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20살이 되는 해에 저를 그 회사에 취업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엄마는 글자만 빼곡한 그 계약서 내용을 이해하셨을 리가 없고 저 또한 너무 어렸기 때문에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엄마에게 강제로 사인을 하게 만들었고 저와 엄마를 자신들의 숙소에 데리고 갔어요. 그곳은 오래된 작은 연립주택이었고 저와 엄마에게 5평이 겨우 되는 방 한 칸을 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거기서 살았고 저희 엄마는 그 사람들이 시키는 일은 다 했어요. 주로 그 숙소에 사는 직원들 식사 준비, 청소, 빨래를 하셨고 주말에는 회사 사무실과 화장실 청소까지 혼자서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약 없는 삶이 계속되었어요. 그러다 제가 19살 되는 해에 엄마가 저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진이야, 너 미국에 사는 이모 할머니 알지? 엄마 사촌 언니 말이야. 그분이 자식 교육 때문에 여기 한국 생활 다 정리하고 이민 갔잖아. 너 어렸을 때도 아주 이뻐하시고 세뱃돈도 많이 주시고 그랬는데. 아, 기억나지. 이모 할머니 너무 좋으셨는데 미국 가신 이후로 한 번도 못 뵀잖아. 명절 때만 되면 나도 생각 많이 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이모 할머니 이야기는 왜 하는 거야, 엄마? 한국에 다시 오신대? 아, 언니가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는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네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하는 거야. 너를 본 지가 너무 오래됐다고 하면서 네가 보고 싶어서 병이 다 날 지경이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진이야, 너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 이번에 미국에 가서 이모 할머니 한번 만나봐. 너 혼자. 내가 미국에를 간다고? 엄마, 미국 가는 비행기 값이 얼만데?
우리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다고? 자, 이거 받아라. 그동안 엄마가 모은 돈이야. 이 정도면 미국에 갈 수 있을 거야. 이거 가지고 미국에 가. 너도 잘 알겠지만 엄마는 같이 못 가. 엄마는 여기에 묶인 몸이잖아. 엄마가 이렇게 많은 돈이 어디서 났어? 엄마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미국 간다고 이 큰 돈을 써? 그리고 나 혼자 가는 것도 싫어. 나 안 갈래. 엄마, 그냥 나중에 이모 할머니 연락 오면 그때 인사드릴게. 아니야. 너 지금 꼭 가야 돼. 이번에 안 가면 너 다시는 못 가는 거야.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아? 엄마, 이 돈이면 미국 한번 갈 수 있어. 나보고 국제 미아대라고? 미국 갔다 오려면 더 비싸다고. 이번에 미국으로 나가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 마. 여기는 생각도 하지 말고 너는 그냥 엄마는 여기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 얼마 전에 그 사람들이 엄마한테 그 계약서를 다시 꺼내 보여주더구나. 그러면서 딸 건강하게 잘 키우고 있으라고 했어. 그때 엄마 마음이 어땠는지 네가 알기나 하겠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엄마가 이모 할머니랑 이야기 다 해놨어. 이모 할머니가 너를 입양해 주실 거야. 뭐? 입양이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난 절대로 싫어. 나는 살아도 엄마랑 살고 죽어도 엄마랑 죽을 거야. 내가 어떻게 엄마를 혼자 두고 떠나? 내가 없어지면 그걸 알고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저는 끝까지 반항했지만 엄마는 저보다도 더 강력했고 확고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엄마의 그렇게 강한 모습은 처음 봤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우리를 감시하는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깊은 새벽에 집을 빠져나와서 혼자서 공항으로 갔고 그렇게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미국으로 도착하니 이모 할머니가 저를 마중 나오셨고 엄마가 이야기한 대로 이모 할머니는 저를 양녀로 입양시켜 주셨어요. 이모 할머니는 저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이뻐해 주셨고 저를 입양시키신 후에도 정말 친딸같이 잘 대해 주셨어요. 이모 할아버지도 너무 좋은 분이셨고 언니 오빠도 저에게 정말 잘해줬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닌 건 아니고 그냥 이모 할머니를 도와 세탁소 일을 했어요. 미국 생활에는 별탈 없이 적응을 해나갔지만 저는 계속 한국에서 혼자 쓸쓸하게 지내고 있을 엄마가 항상 걱정되었어요. 제가 미국에 오면서 엄마는 저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으셨고 이모 할머니도 더 이상 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엄마는 제가 미국으로 가면 이렇게 저와 연락을 끊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완전히 이 집 딸로 적응하고 살아가길 원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서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저보다 6살이 많았고 한국 유학생이었습니다. 그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사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을 때쯤 오빠는 제게 청혼을 했어요. 저는 제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결혼하면 한국에서 자리 잡고 살고 싶다는 말에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빠도 너무 믿음직스럽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엄마가 있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빠네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3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오빠네 집으로 갔는데 오빠네 집은 상상 이상으로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저한테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외아들이라고만 했었는데 물론 그 시절에 미국에서 돈 걱정 없이 유학한다는 것만 봐도 그래도 조금 사는 정도일 거라고는 예상은 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오빠네 집 대문은 남대문만큼 컸고 집은 정말 호화로웠습니다. 집 대문 앞에서부터 조금 기에 눌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머님께 상냥하게 인사드리고 또박또박 이야기도 잘했어요. 시모도 좋은 분이셨어요. 부모님은 다 미국에 계신다고? 미국에 산 지는 얼마나 됐어요? 우리 아들은 국민학교 졸업하고 갔는데. 저는 미국에 간 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게 그렇죠.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죠. 네,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게 아주 오래됐어요. 그래서 언제인지 생각이 안 날 정도예요. 거의 미국 토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는 자식 교육에 대한 욕심이 남다르셨기 때문에 일찌감치 한국에서 하던 일 정리하시고 이민 준비를 하셨어요. 그때는 저도 나이가 어려서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그래, 부모님들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구만. 사실 우리 집은 겉보기에는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빚 좋은 개살구나 다름없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나는 우리 선친께서 어렵게 일구신 것을 그대로 물려받았을 뿐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선친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하시면서 그야말로 돈을 긁어 모으셨죠. 그 덕에 나는 평생을 부족함 없이 살아왔지만 그래도 아가씨같이 많이 배운 사람들을 보면 많이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래서 우리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낸 것도 있답니다. 아가씨가 우리 아이의 짝이 되면 우리 집안에 부족한 것도 채워지고 그래서 나는 이 결혼 아주 만족해요. 저는 삐까번쩍한 오빠네 집을 보고 순간 정신이 어떻게 된 건지 이 결혼을 꼭 하겠다는 마음에 그만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엄마를 그렇게 그리워하며 지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너무나도 허무하게 제 인생에서 엄마를 완전히 지워버린 것이었죠. 그 후로 시모는 한국에서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그 대궐 같은 집에서 지내게 해주셨고 저는 시모께 엄청난 이쁨을 받으며 행복하고 화려한 결혼 준비를 해나갔고 엄마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모와 오빠와 함께 결혼 예물을 보러 청담동에 갔는데 엄마와 너무 닮은 사람이 지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뚫어져라 지켜봤는데 엄마가 맞았던 거예요. 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확 끼쳤고 혹시나 엄마가 저를 알아보기라도 할까봐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긴 했지만 엄마는 분명히 다리를 절고 있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엄마는 왜 저렇게까지 비참해진 걸까? 저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렇게 혼자만의 생각에 깊이 빠져 있는데 그 순간 누군가 제 손목을 확 잡아 끌어서 구석으로 데리고 갔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소리도 못 지르고 그대로 끌려갔고 누구인지 자세히 봤는데 그 사람은 바로 저희 엄마였습니다. 진이야, 언제 한국으로 돌아온 거야? 왜 온 거야? 설마 엄마 찾으러 온 거야? 미국에서 학교는 다녔니? 어떻게 지낸 거야? 엄마가 그렇게 매정하게 연락을 끊었지만 엄마는 항상 네 생각뿐이었단다. 어떻게 살았니? 엄마,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저 결혼해요. 저 이 결혼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도와주세요. 오빠랑 어머님은 제가 그냥 평범한 미국 시민권자인 줄 알아요. 그리고 제가 입양되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시고 친엄마가 불구자라는 거는 상상조차도 못하세요. 제가 이 결혼만 하면 그때 상황 봐서 오빠랑 어머님께도 사실대로 다 말할게요.
그러니까 엄마, 결혼할 때까지만 제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래, 나는 이제 네 엄마가 아니다. 나는 이미 3년 전부터 너는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 엄마는 네가 없는 게 이제 당연해. 그러니까 결혼하고서 그 사람들한테 엄마 이야기 사실대로 말할 필요 없어. 지금 너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사람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 엄마 때문에 네가 불행해지는 일은 없을 거야. 오랜만에 만난 엄마한테 저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지난 세월 동안 도대체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할 말만 쏟아냈습니다. 엄마는 저의 철없는 말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으셨고 쓸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돌아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한없이 눈물이 흘렀지만 오로지 이 결혼을 꼭 문제없이 진행시킬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꼭 다시 엄마를 찾겠다고 다짐했어요. 그게 진짜 엄마와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어쨌든 결혼식 준비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고 어느새 상견례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결혼식은 미국에서 올리지만 상견례는 한국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국에 계신 저희 양부모님이신 이모부 할아버지와 이모 할머니가 상견례 날짜에 딱 맞춰서 한국에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비행기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 양부모님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바로 상견례 장소로 오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이 되었고 시어머니와 오빠와 저는 먼저 상견례 장소에 나와 양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양부모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비행기가 연착이 되었거나 공항에서 조금 시간이 지체되나 보다 하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계속 기다려도 양부모님이 나타나지 않자 점점 시어머니께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으셨고 오빠는 안절부절 못하며 시어머니를 달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즉시 밖으로 나와서 혹시 몰라 미국에 계신 양부모님 댁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하면서도 내가 왜 집으로 전화를 하고 있는 거지? 부모님은 이미 한국에 도착하셨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누군가 전화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바로 저의 이모 할머니였어요. 엄마? 엄마가 왜 전화를 받으세요? 한국에 오신 거 아니셨어요? 오늘 제 상견례 날이잖아요. 날짜에 맞춰서 비행기표 끊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안 오신 거예요? 아빠만 한국에 오신 거예요? 진이야. 아니, 우리들 다 미국에 있어. 분명히 말하면 한국에 갔다가 그냥 미국으로 돌아왔어. 왜냐면 우리는 그 결혼에 찬성할 수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한테도 말도 안 하고 그냥 돌아왔어. 아니, 왜요?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지난 주말에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너무 잘 됐다고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여기서 오빠랑 시어머니까지 다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이러시면 제가 너무 곤란해지잖아요. 도대체 시어머니께 뭐라고 설명드려야 하냐고요. 저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실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한국에 갈 수 있었어. 그런데 너를 놀래켜주고 싶어서 말은 안 했어. 그리고 오랜만에 한국에 갔으니 아빠랑 여기저기 서울 구경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우연히 너희 엄마를 만났어. 엄마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더구나. 몸도 굉장히 안 좋고 엄마는 너를 미국에 있는 우리한테로 보내고서 바로 전에 생활하던 곳에서 도망을 나오려고 하다가 그 사람들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러다가 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다는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엄마에게 피해 보상은커녕 예전에 있었던 계약을 없었던 일로 해줄 테니까 이 일로 자기들을 귀찮게 하지 말라며 엄마를 쫓아냈다고 했어. 진이야, 너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지? 네 아빠를 그렇게 만들고 니네 가족을 풍비박산 낸 것도 모자라 또 이제는 너희 엄마까지 불구자로 만든 사람들 말이야. 바로 그 남자의 엄마라고. 네가 시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는 그 여자. 저는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안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지금까지 나를 며느리라 부르며 이뻐해주고 내가 어머님이라고 깍듯이 대했던 사람이었다니. 내가 결혼할 사람의 엄마였다니 그 사실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없는 시간 동안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엄마를 생각하니 너무 슬프고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노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를 그렇게 만든 사람에게 어렸을 때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라도 제가 모두 갚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시모와 오빠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침착하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바로 시모와 오빠가 기다리는 자리로 돌아가서 미국에 계신 부모님이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셨고 그 때문에 미리 연락을 못 드렸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실은 미국에 계신 부모님은 저희 양부모님이라고 말씀드렸고 저희 친엄마는 한국에 계신데 살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지금은 몸도 많이 불편하시고 그 때문에 제가 19살 때 저를 미국으로 입양을 보낸 거라고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시모와 오빠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고 갑자기 제가 있는 앞에서 마치 저는 없는 투명 인간인 듯이 큰 소리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은 절대 안 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이런 보잘것없는 집안에 너를 보내야 되니? 그리고 19살에 입양되었다면 그건 그 집 딸내미도 아닌 거야. 그 양부모가 얘를 친자식으로 생각이나 하겠니? 그러면 얘한테 아무 재산도 물려주려 하지도 않을 게야. 결혼도 장사야. 얘, 너도 잘 알잖니? 네 엄마는 뼛속까지 사업가야. 나는 내가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로 안 한다. 그건 내 철칙이야. 그러니까 너도 깨끗이 정리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라. 이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꾸나. 아가씨도 잘 돌아가세요. 나는 먼저 일어난다. 안 돼요, 어머니. 저 진이 없으면 절대 못 살아요. 제가 미국에서 혼자 유학하면서 힘들 때 진이가 얼마나 힘이 되어준 줄 아세요? 어머니는 언제나 저에게 잘해야 되는 것만 강요하셨고 어린 저를 멀리 미국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진이는 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줬고 제가 외로울 때마다 항상 옆에 있어줬다고요. 어머니, 이번엔 저를 믿어주세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꼭 보여드릴게요. 저희 잘 살 거예요. 아가씨가 말해보세요. 이게 균형이 맞는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는 아가씨가 대단한 우리 집에 시집와서 도대체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아들 앞으로 해놓은 재산이 얼마인데 근데 그걸 아가씨가 공짜로 삼키게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가씨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아가씨 스스로 자기 약점까지 다 까발렸으니 우리 집에 들어와서 밥이나 제대로 넘어가겠어요? 인생 그렇게 피곤하게 살 거 없어요. 그냥 아가씨 분수에 맞는 남자 결혼해서
그렇게 편하게 살길 바래요. 어머니 안 돼요. 그러면 저 진이랑 같이 미국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진이 없는 제 인생은 이제 빈 껍데기라고요. 저랑 진이랑 억지로 떨어뜨려 놓고 제 인생 망가지는 꼴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바라세요? 시모는 결국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오빠와 저만 남았습니다. 오빠는 제 손을 잡고 그동안 왜 말을 안 했냐며 혼자서 끙끙 앓았을 저를 걱정했고 그동안 저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는 항상 부유한 환경에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기 때문에 평소에도 사람들을 의심 없이 다 믿고 마음을 금방 다 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저에게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결혼을 결심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오빠의 그런 모습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틈을 봐서 오빠에게 시어머니는 내가 앞으로 잘 극복할 테니까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고 의심 없는 오빠는 넙죽 좋다고 했습니다. 그 길로 저희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공증서류를 받고 구청으로 가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복잡했지만 그렇게 저희는 법적으로 부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오빠는 몇 날 며칠을 시모를 설득했고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상견례 날짜를 다시 잡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친엄마와 함께하는 상견례 자리였어요. 그렇다고 시모가 우리 결혼을 찬성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시모는 작전을 바꾼 거였어요. 자신의 아들은 너무 완강해서 말릴 자신이 없으니 제가 스스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 결혼을 포기하게 하려고 했어요. 시모는 저희가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인 것도 모르고 끈질기게도 제가 스스로 이 결혼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제 피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네 집안에 시집을 오기 위해서 필요한 혼수 물품 리스트, 예단 리스트 등등 제가 엄두도 낼 수 없는 것들을 계속 요구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까지는 시모의 집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마다 자신의 험상궂게 생긴 부하 직원들을 집으로 데려와서는 저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아마 시모는 저에게 그렇게 고약한 모습을 보이면 제가 결국 항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저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시모는 그날도 오로지 저와 저희 엄마를 기죽이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기 아들 상견례에 자신의 회사의 임원들까지 대동하고 상견례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저희 엄마와 함께 상견례 자리로 나갔어요. 물론 살벌한 분위기에 겁을 먹은 건 사실이지만 오늘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저는 더욱더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시모와 오빠에게 인사를 했는데 고개를 들어 저희 엄마를 본 시모는 순간 너무 놀라서 마시던 컵도 떨어뜨리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분이 바로 저희 엄마예요. 어머님, 저희 엄마 누군지 알아보시겠나요? 10년 전에 저희 아빠를 빚더미에 앉게 해서 저희 아빠를 돌아가시게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저희 엄마를 마구 부려먹고 그렇게 살아온 엄마의 다리까지 이 상태로 만들었잖아요. 당신이 한 일을 다 기억하냐고요. 설마 벌써 다 기억해서 지워버린 건 아니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당신이 왜 거기서 나오냐고? 아니야, 나는 모를 일이야. 나는 겁만 주라고 했지? 내 부하 직원들이 한 짓이야. 그리고 너 증거 있냐? 내가 그랬다는 증거가 있어? 이거 보세요. 당신이
10년 전에 우리 엄마에게 줬던 말도 안 되는 계약서예요. 당신은 이걸로 우리 엄마를 그동안 마음껏 이용했어요. 글도 모르는 우리 엄마한테 내용도 설명 없이 겁을 줘서 사인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알아보니 이거는 법적인 효력도 없는 허접한 계약서였다고요. 법을 잘 모르는 우리 엄마와 저를 그렇게 이용한 거잖아요. 이래도 당신이 한 짓이 아니에요? 입이 있으면 변명이라도 해보라고요. 엄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예전부터 엄마는 돈만 밝히셨고 돈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인생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사셨는데 제가 엄마의 그런 모습을 담기 싫어서 미국으로 떠나서 한국에 안 돌아왔던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진이한테까지 그렇게 몹쓸 짓을 하셨던 거예요. 대체 제 인생을 얼마나 더 망가뜨릴 거예요? 아니야. 내가 한 짓 아니라고. 이건 아니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너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옛날 계약서를 나한테 들이밀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데? 이제 와서 나보고 손해배상이라도 하라는 거냐? 손해배상이요? 손해배상을 얼마나 해주실 건데요? 전 손해배상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사실 오빠랑 저는 이미 법적으로 부부 사이예요. 얼마 전에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혼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낸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시면서 평생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혼하겠고요. 이혼의 책임은 오빠네 가족이니까 위자료로 오빠 이름으로 된 재산을 반으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 우리 엄마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엄마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요. 그렇게도 완강했던 시모는 결국 저를 기죽이려고 대동했던 임원들과 함께 저희 엄마와 제 앞에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10년 전 계약서가 증거로 인정이 되어서 이 이혼의 책임은 모두 시모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었고 위자료로는 시모가 그렇게도 입이 마르도록 자랑하던 오빠 이름으로 되어 있는 수많은 재산을 반으로 분할하여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니 제 인생은 해피엔딩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씁쓸해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는 엄마를 편하게 모실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엄마랑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일이 있고 저희 양부모님께서는 저를 파양을 해주셨고 이제는 엄마랑 평생 한국에서 살려고 합니다. 제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